똑같지 않은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그리고 광주 서구울 양부남 의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지요. 왜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시는지요?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택받을 사람은 민생을 회복하고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을 통합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능력이 있다. 왜 그러냐? 제가 4년 가까이 인연을 맺고 옆에서 지켜본 결과 객관적으로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분이. 현실적인 문제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런 문제를 해결할 대처 능력이 탁월하고요. 예. 또한 미래를 보는 해안이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분이 성남시장, 경기지사하면서 보였던 탁월한 행정 능력, 실용성, 실용주의 어떤 능력이 있고, 또한 당대표를 2번에 걸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줬고, 또 이러지 검찰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고 또한 lin치를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정신력이 강한 거죠. 내공이 쌓인 것이죠. 예. 또 하나는 이번에 내란 극복 과정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이런 민생 회복, 내란 종식, 국민 통합을 가장 책임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 면을 국민들도 인정해서 이렇게 대선으로 확정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호남권 경선에서 호남권 권리당원의 53.67% 이제 투표율 나왔고, 그 중에서 득표율도 88.69%가 나왔는데, 이 수치에 대한 의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번에 권리당원 투표율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3.67%. 비율로 따졌을 때는 20대와 비슷합니다. 예. 그러나 득표율은 88.69%로 20대의 호남에서 얻었던 득표율의 2배입니다. 예. 투표율은 2배이고, 또한 투표율도 20대와 54.67%로 비슷하지만은 이렇게 평면적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되고 입체적으로 보면은 20대 때 호남의 당원이 21만 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3년 사이에 당원이 16만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원이 37만 명이었다. 예. 그래서 이 37만 명에서 53.67%였기 때문에 투표자 수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엄청난 득표를 했어요. 예. 이 의미는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예. 이런 압도적 정권 교체의 열망이, 광주 시민의 그런 열망이 반영된 투표 결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남 지역이 핵심적인 승부처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예. 예,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기도 하고 전체 권리당원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이곳의 표심이 대선 후보 선출뿐만이 아니라 본선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번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호남권에서의 압승, 정치 지형의 변화, 의미,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 많은 이제 충청, 영남에 걸쳐서 3번의 저희들 순회 경선이 했는데, 네. 사실 당에서도 호남에서 지난번 전당대회 따라든지 대표 선출 과정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은 투표율과 득표율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압도적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큰 이렇게 열기가 나지 않는가는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이 이제 사라진 거죠. 우리가 경선에서 88.69라는 압도적 표를 몰아줌으로써 압도적 정권 교체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선에서도 저희 시당에서 목표로 한 것은 이제 본선 투표율 90%, 예. 득표율도 9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치수가 9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보수 후보들과의 3자 대결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는 결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가운데 이제 최종 후보를 내일 발표할 것으로 돼 있어서 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 네. 한동훈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글쎄요. 여론조사 결과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1위를 하지 않을까. 네. 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 정도에 사퇴를 하고 그 다음 날인 2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 소식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사퇴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5월 1일인가 사퇴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 한 대행의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을 말하기 전에 참 이런 분이 과연 대선 출마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분은 먼저 내량 공범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예. 또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주술에 연연한다는 어떤 소문도 있고 또 이분이 고향이 전북이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호남이라는 고향을 숨기기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상 당했을 때 거기에 참배도 하지 않은 의리가 없는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이 뭔가 경제 관료로 왔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마이너스 경제, 무능한 경제 관료고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내란을 수사를 방지한 방탄 출마 아닌가. 과연 이런 분이 이렇게 대선에 출마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거 국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예. 정치권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 것인가. 지금 국힘에 1차 4명이 선정이 됐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다 반대했죠. 단일화에 대해서. 예. 그런데 갑자기 사유는 설명도 없이 이제 4명이 전부 다 한 대행이 오면은 단일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희들이 볼 때는 지지층에 윤을 지지하는 극렬 지지층 보수에 표를 얻기 위한 작전 가치도 보여지는데 이 파장은 단일화할 수도 있고 단일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만약 이게 단일화가 된다면은 지금까지 국힘의 경선 후보들은 대국민 쇼를 한 겁니다. 한덕수를 차출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시즌2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쇼를 한 거죠. 단일화 한다면은.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지금 이 국힘 후보자들이 극렬 보수 지지층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도 정말로 자기가 국힘 대표로 경선 후보가 됐을 때 단일화 실제로 하겠는가. 만약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단일화를 요구하는 파와 단일화를 반대하는 세력 간의 극한 대립과 분열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치러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다른 후보와 갑자기 단일화를 시도한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경선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가능은 하지만은 단일화를 하려면서 국힘 후보끼리 경선한 것 자체가 대국민 쇼를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측에서 이런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를 영입하겠다.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누구든지 영입할 수는 있죠. 예. 누구든지 영입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정세균 총리가 가지 않으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왜 그러냐. 지금 한덕수 총리는 어떤 형태를 띠도 이것은 헌정 질서를 유려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이런 내란이 있던 윤석열 아바타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벗을 수가 없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민주진영에서
대피격을 했던 정성희 총리가 그걸 가신다? 저는 상정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런 일이 있기는 합니까?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 측에서? 저는 그런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아직은 전 정총리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아서, 예, 어떤 게 이제 확실한 하지 않을 건지는. 겁니다. 예, 네. 간다면 많은 우리 민주 진영이 실망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대법원의 빠른 심리 배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많은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번에 대법원이 소부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전원합의체에서 회부된 날 심리하고 그 이튿날 심리한 것.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대법원이 빠른 심리를 하는가 해석.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저도 궁금하거든요. 예. 이것은 긍정적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정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 긍정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 논쟁을 없애고 명확하게 무죄를 선고해 줌으로써 시비결을 없앤다. 부정적 입장으로서는 뭔가 대선 가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겠는 의도로 볼 수도 있고 양쪽 해석이 다 가능한데 저는 볼 때 이 예. 사건 자체가 법리적으로 처음부터 제가 되지 않는 사건이고 또한 민심은 천심을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 법원이 나서서 뭔가 유죄를 선고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뭔가 대법원에서 이러한 시비거리를 사전에 대선이 치르기 전에 해소시키겠다는 그 차원 같습니다. 그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예. 6월 3일 전에 선고를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는 겁니다. 검찰 상고를. 예. 그럼 무죄가 확정됨으로써 시비기가 없어지죠. 그런데 시간에 쫓겨서 6월 3일날 선고를 못한다면은 6월 3일 이후로 헌법 84조에 보면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 여한죄를 취하고는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법원이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나쁜 영향은 아니냐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는 건데 예. 그 확실한 건 알 수 없는 것이죠. 예.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무게를 두시는 거군요. 있다고도 보여지고 예.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광주 전남의 내건 공약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를 하셨었는데 광주 전략산업과 관련해서는 AI 산업 육성 방안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공약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약이 광주시와 저희 시당이 상해에서 공약 7개를 냈습니다. 예. 광주를 대표하고 7개 공약을 냈는데 그게 이번에 대부분 그 공약이 받아졌어요. 예. 받아져서 방금 말한 대로 AI 육성 방안도 이제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 군공항 이전하겠다는 거, 예. 뭐 산업과 메가시티 이런 공약도 있고 아시아 문화 준수도시 3.0 시대 열겠다. 이런 7가지 공약이 있는데 예. 경선 후보 때 정한 공약하고 또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공약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가지 공약 범위 내에서 광주에 대한 전략적 이게 구성이 이루어지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더 이제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조율 중에 있겠군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광주시가 정부에 요청했었던 국가 AI 데이터 센터 운영 예산이 670억 원이었었는데 실제로 반영된 금액이 25억 원에 불과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 예산 확보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은 12조 얼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그 범위가 재난 재해 대처하는 거, 예. AI 산업 또한 뭐 이렇게
소상공인 민생 회복인데 이건 일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2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추가 경쟁이 또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12조, 2조보다 더 많은 추가 경쟁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33조 정도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삭감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출범하면은 우리가 당초 추가 경쟁을 예산했던 그 차익만큼은 또 한 번 추가 경쟁 예산이 짜질 것 같고, 그렇다면은 670억 전체는 아니라도 25억보다 더 많은 돈이 한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지금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국립의과대학 설립인데 이번 공약에 이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까? 공약이 포함됐고, 예. 지난번에 이재명 대선 후보께서 오셔가지고 강조해서 이거 발표했죠. 발표했는데 이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도가 전남도 하나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전남 도민의 어떤 의료 수준에 좋은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대 형성돼 있고. 예. 이번에 3명의 후보가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것은 국힘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 정부도 이걸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과대학교 증원 문제처럼 당연히 증원이 되겠죠. 대학이 하나 더 생기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증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발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의료계 반발이 거세긴 하지만 국립의대 신설을 현실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여요. 단순한 증원이 아니다 이것은. 예. 전남에 없는 의과대학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지난 23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이 됐지만 후속 조치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달빛철도가 광주역에서 서대구역까지 198.8km를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예. 이걸 하기도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작년 2월 달에 261명 여야원들이 엄청난 숫자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에는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면제 요구를 해서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예. 꽤 시간이 지났죠. 기재부가 함흥차사에 아무 답변이 없어요. 이 이유는 시급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예. 달빛철도를 당장 삽을 떼야 될 정도 시급성이 없다고 기재부는 보고 있고, 이 법을 발의한 우리 영남 호남 국회의원들과 지자체 장은 아니다. 지역 소멸이 지금 급속화되고 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하면서 거대한 남북권의 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거 시급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명서를 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시각차가 좁혀져야 되는데, 예. 이 문제도 정권이 바뀐 후에나 현실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와의 시각차가 좀 있었군요.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시급하다, 기재부는 아직 시급하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전국 지자체들이 국가도시공원 1호 타이틀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광주 중앙근린공원이 유력한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가 가진 강점이라면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국가도시를 만들 수 있는 법이 2016년에 통과됐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지정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부산의 을숙도, 인천의 소래습지, 대구의 두림공, 우리 광주 중앙공원이 이제 그 대상이 되면서 법을 개정하고 이랬는데,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아주 강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개정된 원래 법은 3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부지가. 예. 개정 법은 이제 100만이나 200만 제곱킬로미터 낮추려고 하는데, 우리 중앙공원이 279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예. 제가 말하는 부산, 인천, 대구와 비교 안 될 정도로 면적이 넓고, 또 이거 하려면은
공원의 부지가 지자체 소유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 중앙근린공원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의해서 279만 제곱미터 전부 지자체 광주시 소유로 돼 있어서 이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은 광주가 1호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국가도시공원 1호가 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먼저 이 광주의 브랜드 가치 이상이 제고되죠. 그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나 주택 사업이 매우 활성화될 겁니다. 이게 국가도시공원 되면은 국가에서 이 도시를 관리하고 이 모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 이런 공원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나아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선용 진실화해 위원장의 5.18 관련 발언을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주에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지요.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토요일 저희들이 금요일 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예.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행안위 소속인데 행안위 현안질을 하면서 박선영 진실화해 위원장을 상대로 우리 행안위 소속 어떤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보느냐. 그런데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다 고증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런 객관적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임무를 띈 게 진실화해 위원장인데 이분이 이런 답변합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이것은 진실화해 위원장으로서 할 수 없는 답변이고 이 말은 본인의 내심의 생각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보면은 5.18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제 애국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선영 위원장의 발언은 이 실정법 위반을 넘나드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행안위에서 수차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예. 사과하지 않고 그날 행안위가 종료됐는데 제가 밤에 열차를 타고 이제 오면서 생각하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밤 10시 반에 이제 광주 도착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광주 의원 전체에 이렇게 규탄 성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밤에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희들이 금요일 1시 반에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했죠. 예. 이러한 태도는 진실화해 위원장으로서 인물을 설 자격이 없다. 그게 우리는 법적 검토를 더 해보겠다. 고발 여부까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이러한 5.18을 폄훼하거나 애국한 것에 대해서 우리 광주 의원들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예. 이 발표가 있고 나서 광주에서도 많은 5.18 관련 단체들이 이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예. 저희들은 이런 사람이 진실화해 위원장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5.18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자진 사퇴를 하실 때 우리가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예. 그 발언을 듣고 이제 광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의 분노를 샀죠. 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분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